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신체 증상과 함께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공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44.5% 늘어났는데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많고 연령대로는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엠폭스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모두 9명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4명의 확진자가 모두 순수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급의 강풍을 타고 몰아쳤던 강릉 산불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공포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필사의 탈출 현장을 담은 제보 영상이 쏟아졌는데 산불 참사의 위험과 피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휩쓸고 온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덮친 황사는 일본까지 확산돼 도쿄에서 2년 만에 황사가 관측되는 등 일본 전역이 황사 영향권에 들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이 구글 코리아뿐 아니라 구글 본사도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넘겼는지 여부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 코리아의 현황 공개를 판결하면서도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구글 본사에 대해서는 공개 거부를 인정했던 2심 판결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강릉 산불은 모두 꺼졌지만 강풍을 타고 몰아쳤던 화마의 트라우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한 여행객이 YTN에 보내온 블랙박스 영상에도 당시 긴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9시를 넘은 시각, 숙소에서 출발할 때부터 앞은 암흑천지입니다. 시커먼 연기 때문에 한밤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치 눈을 감고 운전하는 듯한 아찔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검은 연기와 흩날리는 재를 없애려 자동차 와이퍼를 켜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구분기를 겨우겨우 헤쳐나갑니다. 검은 연기 사이로 갑자기 뼈대만 남은 건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도로가 끝나는 곳을 뒤늦게 발견해 급히 핸들을 꺾어야 했습니다. 길가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그리고 차량에 급히 짐을 싣는 사람들. 나중에 대피하고 나서야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렵게 겨우 빠져나가는데 불꽃이 큰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탈출 영상은 강릉으로 여행을 왔다가 급히 탈출한 한 시민이 YTN에 제보한 겁니다. 그때는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가방만 들고 수건에 물 묻히고 현관문을 열어보니까는 그때부터 불길이 다 번져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인 상태였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생각 외에는. 거기에 만약에 나무 같은 게 쓰러졌다면 우리는 다 타 죽었겠구나. YTN 김태원입니다. 강릉 경포를 덮친 산불로 동해안 송림은 검게 그을렸고 건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8시간 동안 불태풍이 지나간 강릉 경포, 헬기로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황사인지 연기인지 뿌연 하늘을 뚫고 동해안으로 향합니다. 멀리 경포가 보입니다. 화염이 긁고 지나간 곳은 온통 잿더미. 검게 그을린 해송숲은 푸른 바다와 선명히 대비됩니다. 집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태양광 설비만 덩그러니 건졌습니다. 인적 끊긴 마을엔 소방차와 중장비가 남았습니다. 관광객 찾던 펜션은 앞뒤 좌우 타버린 숲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코앞이 바다인데 해변 앞 건물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불에 탄 마을을 지켜보는 주민들. 풍비박산 집터엔 언론 취재가 한창입니다. 의자에 앉아 밤샘 피곤을 푸는 소방관. 전선 통신선이 끊어지니 복구팀만 분주합니다.
경포 바로 옆 강원도 지정문화재 방해정은 이번 산불에 곳곳이 소실됐습니다. 바람길에서 떨어져 있던 오죽헌은 다행히 화마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주민 대피소,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 차량만 눈에 띕니다. 강원 동해안 대표 관광지 강릉 경포. 불길 스친 곳마다 생기를 잃었고 검은 생채기만 길게 남았습니다. YTN 주한입니다. 올봄 최악의 황사로 인해 이틀째 전국에 황사 위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농도 황사는 14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서쪽에서 계속 황사가 유입되고 잔류 황사가 섞이면서 국내 대기질은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소 8배에서 10배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지되고 있어 14일 오전까지는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황사는 14일 오후부터 남부에 비가 내리고 중부는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빠르게 동쪽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2년 만에 황사가 관측되는 등 일본 전역이 황사 영향권에 들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12일 황사가 일본에 유입된 뒤 광범위한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도심에서는 13일 오전 2년 만에 황사가 관측됐으며 홋카이도 삿포로시는 가시거리가 10km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전국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황사가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시거리가 5km 미만으로 떨어지는 지역은 교통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황사 발원지로 알려진 고비 사막 등 중국 동북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기상청이 주의를 당부할 정도로 심한 황사가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며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9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확인된 만큼 국내 감염으로 추정한다며 추정 감염원 등의 확인을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12일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재 격리 입원에 치료 중이며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사용을 검토 중입니다. 9번 환자가 발생한 것은 환자 2명이 추가된 지 하루 만이며 5번째 환자까지는 모두 해외 유입 또는 관련 환자였지만 지난 7일 확진된 6번 환자 이후 4명은 모두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질병청은 최근 국내 엠폭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3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공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40대 환자가 가장 많은데요.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52살 직장인 소모 씨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30대 중반, 사무실에서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응급실을 찾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15년 넘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답답해지고 몸 상태가 이제 되게 이제 갑자기 죽을 것 같다. 막 10분, 20분 되니까 완전히 공포가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더니 이제 숨이 가빠지고 과호흡하게 되고. 소 씨처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등 신체 증상과 함께 극도의 불안으로 공황 발작을 겪는 공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공황장애 진료 인원은 지난 2017년 13만 8천여 명에서 4년 만에 45% 가까이 늘며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남성 8만 9천여 명, 여성 11만 1천여 명이었고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공황장애는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데 스트레스나 질환, 과로, 음주나 카페인 등으로 신체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율신경계 각성이 유발돼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예인들의 발병으로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지고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이 낮아진 데다 각종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0대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좀 집중되는 세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발병이 많은 것 같고요. 주로 이제 20, 30대 초기 성인기에 많이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제때 치료하지 못하다가 이제 40대가 돼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가슴 두근거림과 식은땀, 숨이 안 쉬어지거나 답답한 느낌,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을 겪었다면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운동이나 취미 활동,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나 신체적 긴장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나친 음주와 카페인 섭취도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유명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불과 넉 달 만에 3기 암 진단을 받고 폐 절반가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폐암이 원래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YTN 취재진이 문의한 전문의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비대학병원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호흡곤란을 느껴 다시 B병원을 찾았는데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의사는 조직검사를 권했지만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암이 확실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3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양상으로는 폐암일 가능성이 95%네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그다음에 스텝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A씨는 일주일 만에 한쪽 폐의 절반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근데 그게 가장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휴직까지 한 상태거든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기에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YTN은 A씨가 처음에 갔던 B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래 폐암이 엑스레이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도 힘들어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전문의에게 A씨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여줬더니 병변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슴 흉부 사진에서 왼쪽에 약간 희미하게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위험인자를 고려해서 저설량 CT를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병원 측은 자신들이 환자에게 CT 촬영을 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환자와 가족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와 이후 병원 해명에 대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폐암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후 대처는 더 이해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오진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정했고 다시 이를 번복하면서 피해 환자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 뒤에 날벼락 같은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 A씨 측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병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달 뒤 외부 자문위원회 심사 결과 오진이 맞다며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보상을 할지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오진에 대해서 저희 병원 과실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 환자분께서 치료 중이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이 같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다며 외부 자문의를 연 적도 없고 오진이 아니라 진단지연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진단지연은 병을 제때 알리지 않아 치료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 분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법조계에선 진단지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오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폐암 같으면은 진단하는 즉시 바로 그게 항암 치료를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냅둔 거기 때문에 오진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은 여전히 오진이 아니라면서도 CT 촬영을 권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위자료 1,000만 원과 수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만 피해 환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과실을 제대로 따져 적절한 지급 기준을 찾아보겠다며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전기차 보급을 파격적으로 늘리기 위한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10년 뒤 판매되는 신차의 70%가량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요. 업계에선 너무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뉴욕 오토쇼에서 새로 공개된 신차 두 가지는 모두 전기차였습니다. 신차는 기아 7인승 SUV와 램의 픽업 트럭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Big, bold, and boxy is how we introduced it, and in my opinion, this is the next level.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억제해 전기차 보급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EPA is proposing the strongest ever federal pollution technology standards for both cars and trucks.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번 방안으로 2032년에 생산되는 자동차의 67%가 전기차가 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율이 5.8%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목표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율 50%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번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보호청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여 우리 자동차 업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인텔과 영국의 ARM이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을 놓고 동맹을 선언해서 삼성전자의 경쟁사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의 인텔과 세계 최대의 모바일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 영국의 ARM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에서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인텔 18옹스트롬 공정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항공 우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단연간에 걸쳐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8옹스트롬 공정은 1.8나노 칩을 생산하는 인텔의 미래 공정입니다.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는 내년부터 2나노급과 1.8나노급 공정을 가동하며 타이완의 TSMC와 삼성전자 등 기존 파운드리 업체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섭니다. 인텔과 ARM의 전략적 협업 선언은 기존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의 1.8나노 공정이 우위를 증명할 경우 퀄컴 등 주요 고객사들이 인텔을 새로운 제조 기지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타이완의 TSMC 하나만이 아니라 인텔까지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관건은 인텔이 18옹스트롬 공정을 기반으로 한 칩의 양산에 성공하느냐 여부입니다. 반도체는 수율, 즉 전체 생산품 중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의 지난 1분기 실적이 엇갈리면서 대기업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약진하고 LG는 선방한 데 비해서 삼성과 SK는 반도체 부진이 그룹 전체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 속에서도 자동차 분야는 지난 1, 2월 무역 흑자액이 7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014년 이후 9년 만에 반도체를 제치고 무역 흑자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자동차 수출액의 88%를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은 영업이익이 현대차 2조 7천억 원, 기아는 2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5에서 38%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현대차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국내 상장사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의 기획, 그리고 설계, 생산, 판매, 애프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품질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족을 넘어서는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LG그룹은 상장사 9곳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보이지만 에너지솔루션이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으로 분전했습니다. LG전자도 프리미엄 가전과 자동차 전장 사업의 호조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앞섰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전 이런 거를 집중한 결과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도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한 고소득층들이 프리미엄 가전 소비가 늘어나서 수익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삼성그룹은 전자뿐 아니라 삼성전기 등 다른 계열사들도 부진해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8% 급감하며 현대차그룹에 밀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25년 만에 공식화한 메모리 반도체 감사는 그동안 일관된 초격차 전략이 수정된 것으로 인식되며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에 과제를 남겼습니다. 메모리 수요가 예상치보다는 너무 부진했고 또 추가 경영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향후 시스템 반도체 300조 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재계 서열 2위인 SK그룹은 하이닉스가 3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그룹 전체가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2분기까지는 반도체 불황이 계속되고 자동차 판매 호조는 이어질 걸로 보여 뒤바뀐 재계 순위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문과생도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집중교육을 받은 뒤 반도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인문사회계열대학 졸업자가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단기 집중교육을 받은 뒤에 반도체 등 첨단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올해 일반 대학교 5곳, 전문대 5곳을 선정해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5년 동안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이수자는 기업과 대학 공동 명의의 소단위 학위 이수증을 받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대학 한 곳에서 매년 최소 100명의 반도체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우리 공군은 전투기들의 공중작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공중급유훈련 현장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중급유로 임무 수행 가능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더 오랫동안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이뤄지는 공중급유 현장에 한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중급유기에서 나온 급유관이 지름 10cm에 불과한 전투기 급유기에 연결됩니다. 한 전투기가 급유를 받을 동안 다른 전투기들은 공중급유 수송기 KC-330과 속도를 맞춰 차례를 기다립니다. 지난 2019년 1월 KC-330 1호기를 전력화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공중급유 현장입니다. 공중급유기가 도입되기 전 F-15K는 독도에서 30분, 이어도에서 20분가량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KF-16 전투기의 작전 수행 가능 시간은 독도에서 10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서 급유 한 번에 약 1시간가량 임무 수행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종사들은 항상 연료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데 KC-330 공중급유기는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 본인의 기량과 전투기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내게 해줘 유사시 공중 대응과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공중급유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연료에 구애받지 않는 항공작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군은 이런 공중급유기 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공중급유 임무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 수송이나 긴급 구호물자 수송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적재하지 않으면 14,800km를 한 번에 비행할 수 있고
최대 300여 명의 인원이나 화물 37톤을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뛰어난 원거리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던 임무가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찬 임무였습니다. 2019년 전력화 이후 공중급유 작전만 7,400여 차례. 하늘의 주유소 공중급유기로 우리 전투기의 활동 영역은 더 넓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대법원이 구글도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넘겼는지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인 오모 씨 등이 구글과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구글과 구글 코리아가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지난 2014년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구글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5% 상승하며 약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초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이후 인상을 동결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인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 전년 동월보다 5%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지난 2월에 6%보다 오름폭을 줄여 지난 2021년 5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적게 상승한 것입니다. 1년 전에 비해 5%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 물가 오름세 상황을 더 잘 알려주는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5.6% 올랐고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로 볼 때 미국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1981년 11월 이후 최고인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은 뒤 7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9개월째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 총력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지난 1년간 무려 9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모두 4.7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the markets are stabilizing from there, but waiting to see what the next steps are with the Fed. 연준의 물가 목표는 2%, 물가 상승세가 일단 둔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지표가 다음 달 초 예정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앞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다음 달에도 베이비 스텝을 하고 이후 금리 인상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최근 유튜브 같은 SNS를 이용하다 보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요구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회장을 언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투자금만 챙겨서 달아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회장이 이 코인을 개발하고 1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입니다. 해당 회장이 코인과 관련한 특명을 내렸다며 앞으로 5,000% 상승할 것이란 호언 장담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인을 받으려면 전화나 문자를 달라고 독촉합니다. 무료로 지급받으시려면 영상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남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기입니다. 연락한 사람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뒤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허위로 조작한 시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도용한 가짜 공지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곧 해당 가상자산이 상장될 예정이라고 투자자를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한 피해 신고는 59건으로 1년 전보다 47.5% 증가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로 수십 배 수익을 올린다며 접근한다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출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으로 다시 투자하게끔 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거래하지 마시고 불법적인 업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가상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이른바 돼지 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9개를 추가로 확인해 판매를 금지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폐기를 요청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오뚜기가 제조 유통한 오즈치킨 닭칼국수, 초원식품이 제조하고 더빈트가 유통한 빈트 비건 된장찌개, 덮밥이 제조하고 윙잇이 유통한 페이보잇 한 끼 덮밥소스 직화 간짜장 등입니다. 소비자가 이 제품들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인식할 때 판매가 차단됩니다. 앞서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 호박 종자의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확인되면서 당국은 국내산 돼지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유통 판매 중단 조치를 했습니다. 딸기는 1980년대 이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서 대표적인 겨울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품질 좋은 국산 딸기를 속속 개발해 국내 재배 면적을 석권했는데 최근엔 국산 딸기 품종을 해외 수출에 호평받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빨간 딸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딸기는 국산 품종인 고슬. 달콤 새콤한 맛에 열매가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낮 길이에 관계없이 연중꽃을 피워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고 당연히 소득도 늘었습니다. 단단하고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식으로도 이제 많이도 그냥 먹지만은 특히 카페나 이런 이제 케이크 만드는 곳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쪽에서 가져가려고 하고요. 딸기를 재배하는 베트남 현지의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해 국산 딸기를 재배하고 베트남 농민들에게 공개해 고슬 등 국산 딸기의 베트남 판매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찬을 많이 해주면서 자기들 농가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미리 예약한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산 딸기는 이미 국내 시장을 석권했고 미국과 홍콩, 동남아에도 수출해 호평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매가 단단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슬 딸기는 올해부터 로열티를 받고 베트남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엔 1월 달에 650만 주의 그 딸기 묘 로열티 계약을 했는데 5년 동안 생산한 양을 해서 로열티 계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고슬을 비롯한 국산 딸기를 식물 공장에서 재배하는 형태로 중동 국가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체내 장기 등의 인공 조직을 만들 때 사용되는 생체 재료를 바이오 잉크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민감한 인체에 바로 적용되는 만큼 부작용의 우려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체내에서 생분해돼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조직 재생까지 유도하는 바이오 잉크를 개발하고 있어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송소창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개발하신 바이오 잉크 어떤 건지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바이오 잉크를 알기 위해서는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3D 바이오 프린팅은 생체의 조직이나 장기와 같은 3D 형태의 구조체를 3D 프린터에 의해 인쇄하고 이 구조체가
특정 생체 조직이나 장기로 재생되도록 하는 생체 재생 시스템입니다. 예. 바이오잉크는 3D 바이오 프린팅에서 특정 형태의 조직과 같은 지지체를 프린팅에 의해 제작하는 데 쓰이는 잉크 재료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잉크는 두 가지 기능이 요구되는데요. 첫 번째는 프린팅 되면서 3차원 지지체 모양을 제작할 수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가져야 하고 네. 두 번째는 체내에서 특정 조직이나 장기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성이 없으면서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잉크는 상온 이하의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체온에서는 높은 물리적인 강도를 가지는 특성을 가져 3D 프린터기의 온도 조절만으로도 높은 해상도의 3차원 지지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인 성장인자를 포함하여 원하는 조직으로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바이오잉크입니다. 예.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뼈 재생용 바이오잉크를 설계하였고요. 동물의 뼈 손상 모델에서 8주 동안 손상된 뼈 조직이 재생되고 바이오잉크는 생분해된 것을 확인하여 기능적인 유효성과 임상 적용 가능성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기존에도 이런 바이오잉크가 있었을 텐데요. 지금 연구원님께서 개발하신 바이오잉크와 기존 바이오잉크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다를까요? 기존의 바이오잉크는 안정적인 3차원 지지체를 제작하기 위해 3D 프린팅 과정 중 광경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광경화 과정은 바이오잉크의 분자들을 서로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주어 재료의 물리적 강도를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광각효제와 자외선이 사용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3D 프린팅 과정 중 소프트한 바이오잉크가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기 위해 일종의 화학약품을 바이오잉크에 포함시키고 자외선을 조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문제로 임상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잉크는 추가적인 화학적 과정 없이 온도 조절만으로 물리적인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잉크의 분자 구조는 물과 친한 친수성 부분과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분이 공존해서 저온에서는 친수성 성질로 물 안에 액체 상태가 되고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이 되면 소수성 상호작용이 강해져서 소수성 부분끼리 뭉쳐지면서 가교 구조를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친수성과 소수성 상호작용이 온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성질을 이용해서 온도 조절에 따른 물리적 강도를 조절하는 바이오잉크를 제작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3차원의 지지체를 제작하였습니다. 예. 또한 기존의 바이오잉크는 조직 재생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외부 세포를 혼합하여 인쇄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비용적인 문제와 면역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잉크는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성장인자를 잉크 지지체 내에 오랜 기간 동안 포함할 수 있어 외부 세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주변 조직으로부터 자가세포를 유입시키고 증식, 분화 등을 유도해 이식 세포에 대한 면역 등의 부작용이 없는 조직 재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차세대 바이오 잉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바이오잉크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의 머리뼈 손상 모델에서 바이오잉크 효능 검증 실험을 했습니다. 쥐의 두개골 손상 모델을 제작하였고 개발한 바이오잉크를 이용해서 손상 부위에 맞는 3차원 지지체를 제작해서 이식하였습니다. 네. 뼈가 재생되는 과정과 바이오잉크가 분해되는 과정을 8주까지 관찰하였을 때 이식된 바이오잉크는 42일 동안 천천히 생분해되었고 8주 손상된 뼈 조직이 거의 정상뼈 수준으로 재생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나 있는 뼈의 일부가 개발한 바이오 소재로 메꿨더니 여기에 뼈가 다시 자랐고 원래 넣은 바이오 잉크가 생분해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원리일까요? 개발된 바이오잉크는 성장인자와 상호작용하여 일정 기간 프린팅된 지지체 내에 잡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전환성장인자와 골형성 단백질을 바이오잉크에 도입하여 뼈 재생용 바이오잉크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바이오잉크로 제작된 3차원 지지체를 뼈 결선 부위에 이식하면 이 지지체 안에 있는 성장인자가 주변 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지지체 내에 유입되도록 유도시키고 유입된 줄기세포는 골 형성 단백질에 의해 뼈세포로 분화되고 이 뼈세포가 뼈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즉 포함된 성장인자들이 뼈가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부 줄기세포의 도입 없이도 자가 줄기세포들이 유입돼서 손상된 뼈가 재생되도록 유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신 바이오 잉크에 뼈 재생용 인자를 넣었더니 이제 뼈 재생용 바이오 잉크가 된 것. 네,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목적에 따라서 잉크를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기존 바이오 잉크는 이 광경화 과정이 있어서 체내에서 독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광경화란 말이 좀 어려워서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존의 바이오잉크들은 물성이 약한 형태로 프린팅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광경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광경화로 인해서 재료의 화학적 결합이 강화되고 물리적인 특성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광경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경화제가 높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경화가 필요한 바이오잉크들은 기본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잉크는 단순한 온도 조절만으로 물리적인 강도 조절과 3차원 형상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성이 없고 높은 생체 적합성의 인공 조직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온도 조절이란 게 상온에서 체온까지 올려주면 자동적으로 강경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예. 또 개발하신 바이오잉크 물질이 이게 조직을 다시 재생을 시키고 그 뒤에 다시 생분해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또 어떤 원리일까요? 개발된 바이오잉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학적 각요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체가 아니고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체내에서 비교적 용해되기 쉬운 각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체를 형성하는 물질이 생분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체에 있는 물과 효소 등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분해됩니다. 즉, 이 지지체는 주변 조직으로부터 세포가 바이오잉크 내로 유입되고 뼈 조직을 만들어내면서 바이오잉크 지지체는 체내에 있는 물과 효소 등에 의해 생분해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체내에서도 녹아서 사라진다고 하니까 안전성에 있어서도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조금 전에 G2개골 실험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개발하신 바이오잉크는 뼈 재생에 어떤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피부나 근육 같은 다른 장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 인체는 각 조직에서 작용하는 성장인자 등에 의해서 여러 물질로 분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뼈 조직을 유도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사용한 것이고요. 이외에도 피부나 연골 등의 다른 조직을 포함하는 성장인자를 다르게 조절해서 적용하면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후속 연구로 현재 개발된 바이오잉크를 상체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바이오잉크는 뼈 조직 재생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말씀해 주신 피부나 근육 조직 재생을 포함한 범용적으로 조직 재생에 사용 가능한 바이오잉크로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바이오잉크가 상용화된다면 임상에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최종 목표는 실제 시술 및 수술 과정 중에 환자에 맞는 지지체를 바로 제작해서 줄기세포 없이 이식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자마다 재생시켜야 되는 조직 또는 장기의 손상 정도가 다양한데 단시간에 환자에 맞는 조직을 유도하는 성장인자 등이 포함된 3차원 지지체를 제작해서 환자의 결선 부위에 적용하고 특정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재생 의료 기술로 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도는 환자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세포를 적용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시간, 독성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치료가 획기적인 어떤 모습으로 바뀌겠다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용화되기까지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병원적인 질병 치료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바이오잉크 기반으로 새로운 조직 재생에 적용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요. 제품 개발 측면에서는 해당 바이오잉크는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연구용 바이오잉크 제품 출시는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고요.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스텝인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임상시험은 식약처 허가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키스트 출자회사인 주식회사 넥스헬 바이오텍에 관련 기술을 이전해서 상용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바이오잉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3D 프린팅 기술은 예전부터 활발히 개발되어서 3D 프린팅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제 많이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은 응용 범위와 이점이 많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에 사용 가능한 바이오잉크의 완벽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따라서 기존의 광경화 방식에서 벗어난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임상 적용까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바이오잉크 플랫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예. 네, 산업계에 정말 큰 혁명을 가져온 3D 프린팅 기술이 바이오 업계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바이오잉크가 의학계에 있어서 큰 혁명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스트 송소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연 색소로 활용되는 치자 열매 추출물이 면역 반응을 조절해 알레르기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김태수 박사팀은 노란 색소를 제거한 치자나무 추출물을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 피부에 발라 알레르기 개선 효능을 검증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증가했던 혈중 염증 관련 인자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염증 반응이 유도된 각질세포에서도 화학적 신호 물질인 염증성 케모카인의 분비가 치자나무 추출물로 인해 평균 39.1%까지 억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치 맛을 살려주는 전통 옹기의 비밀이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한인 유학생에 의해 과학적으로 규명됐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2년차 박사과정생 김소환 씨는 옹기가 가진 이산화탄소 투과성이 김치 발효를 가속화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영국 왕립학계 인터페이스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제주에서 가져간 전통 옹기와 유리병에 각각 소금에 절인 배추를 넣고 압력 센서를 이용해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옹기의 다공질 벽이 김치 숙성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서서히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김치의 숙성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수소연료나 화학연료로 전환하는 플랜트 기술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술 오디션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2일 오후에 열린 출연연 테크노믹스 오디션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라호원 박사팀의 폐플라스틱 에너지 전환 플랜트 기술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상은 한국전기연구원 이경호 박사팀의 체내 완전 삽입형 자율전원 인공 와우가 받았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우수상은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지면 움직임이 지진 발생 9분 50초 만에 약 7,000km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지면 움직임인 지진동이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국내 모든 광대역 관측소에서 감지됐으며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달한 피파는 지진 발생 약 9분 50초 뒤 백령도에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또 튀르키예 강진에 따른 지표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아나톨리 안단층의 한 지점에서 약 6.6m의 수평 변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3.5m의 단층선 상이 아닌 수백 미터 이상의 단층 주변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갑자기 이유 없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공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죠. 상담 문턱이 낮아져 진단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에 각종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만연하기 때문일 겁니다. 평소에 운동이나 취미 활동,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관리해야 공황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과다한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